네, 안녕하세요. 오약사 이야기의 우현진 약사입니다. 약물 흡수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약물 상호작용 중에서 첫 번째 메커니즘인 킬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물 흡수 과정에서 약물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메커니즘에는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 첫 번째가 위장관에서 킬레이션 작용에 의해서 킬레이트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네, 이건 이전 영상에서 약물 흡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이렇게 이제 약을 먹으면은 이제 이 과정에서 위와 장을 지나서 이렇게 약이 흡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킬레이트가 형성이 되면은 약이 여기서 흡수가 되지 못하고 아예 그냥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흡수가 되어야 하는 약이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기 때문에 약효가 상당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킬레이트를 형성하는 이러한 상호작용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킬레이션에 의해서 약물 흡수가 감소되는 기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레이션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어떤 화학 반응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킬레이션 이 반응을 잘 일으킬 수 있는 화학 물질이 다가 양이온, 영어로는 multivalent cation이고요. 이것들과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비수용성인 복합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이 되는 비수용성 복합체를 이제 킬레이트라고 이제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가 양이온들은 마그네슘, 칼슘, 알루미늄, 철, 아연, 구리 등등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여기 이제 위에 있는 동그라미에 적혀져 있는 약물들이 바로 킬레이션을 잘 일으키는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뭐 테트라사이클린스, 플로르퀴놀론, 리버타록신, 그리고 비소포스포네이트 이러한 이제 계열의 약들이 포함이 되고요. 밑에 있는 동그라미는 이제 다가 양이온, 멀티밸런트 캐티온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들을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은 위장관에서 서로 결합을 해서 물에 녹지 않는 그런 복합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물에 녹지 않는 복합체가 만들어져 버리면은 위장관에서 흡수가 안 됩니다. 흡수가 안 되고 그냥 이제 장을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냥 대변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킬레이션 반응을 일으키는 약들의 약효가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약들이 이러한 반응을 일으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약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킬레이션 반응을 일으켜서 흡수가 감소될 수 있는 약들입니다.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약들은 킬레이션을 일으키기 쉬운 약들이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약들은 다가 양이온을 포함한 약들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약 중에 한 가지와 오른쪽에 있는 약 중에 한 가지 이상을 같이 복용하게 되면은 약물 상호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약들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항생제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퀴놀론계 항생제와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항생제는 상당히 자주 사용되는 항생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항생제 처방을 받아서 드실 때 한 번쯤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갑상선 호르몬제인데요. 이제 이 갑상선 호르몬제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약들입니다. 이제 성분명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레보티록신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고요. 그래서 약 이름은 이제 신지로이드 또는 신지록신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은 골다공증 약입니다. 그래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이제 골다공증 약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드시는 골다공증 약이 매일 아침 또는 일주일마다 혹은 한 달마다 매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먹는 그러한 골다공증 약이라면 바로 이 계열의 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닭과 양이온을 지닌 약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제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산제라 하면 우리가 속쓰림을 완화하기 위해서 쓰는 약들인데요. 그래서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베이스의 제산제들이 여기 해당이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겔포스라든지 뭐 알마겔정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미네랄 영양제들도 이제 닭과 양이온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칼슘, 마그네슘, 아연 보충제 또는 뭐 철분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 영양제에도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이제 모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변비약들 중에서도 마그네슘 베이스로 된 변비약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도 여기 해당이 되는데요. 예로 이제 포함이 되는 약들은 마그밀전 또는 마그밀 S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킬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약들의 약물 상호작용을 피하는 방법은 시간 간격을 두고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장관에서 얘네들이 만나면은 킬레이트를 형성하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면 만날 일이 없겠죠. 그렇다면 얼만큼의 시간 간격을 띄워야 하나? 이 적절한 시간 간격은 약마다 조금씩 달라서 각 약의 약 설명서를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각 약의 약 설명서는 약학정보원이라는 사이트에, 이제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약학정보원에 있는 약 설명서를 토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오플록사신, 리보플록사신, 노르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목시플록사신 이렇게 위에 있는 얘네들이 바로 퀴놀론계 항생제에 해당이 되고요. 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미노사이클린 얘네들이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렌드로네이트, 리제드로네이트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골다공증 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있는 리보타이록신의 경우가 이제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사용되는 이제 갑상선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 약물을 이제 닭과 양이온 함유 이제 제제와 얼만큼 시간 간격을 띄어야 하나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을 여기 이제 참고로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이제 시프로플록사신이라는 항생제의 경우에 약학정보원에 있는 약 설명서 내용과 여기 해외 자료에 있는 이제 약 설명서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너무나도 좀 달라서 제가 여기에 따로 이제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외 자료라고 하면은 이제 렉시드럭이라고 미국과 캐나다 약 허가 사항이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에 적혀져 있는 약 허가 사항에 있는 이 주의 사항과 이제 국내에 약학정보원에 적혀져 있는 이 주의 사항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약학정보원에는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 닭과 양이온 제제의 어떤 그런 뭐 제산제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먹을 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약 투여 전 한두 시간 및 투여 후 4시간 이내에는 병용하지 않기. 그런데 여기서 이 약이 이제 문맥상 읽어보면은 시프로플록사신 이 항생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항생제를 투여하기 한두 시간 및 투여 후 4시간 이내에는 병용하지 않기. 그러니까 항생제를 기준으로 이제 적혀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외 자료를 보면은 기준이 제산제를 기준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풀 센텐스를 보면은 ciprofloxacin should be administered at least 2 hours before or 6 hours after administration of an antacid. 그래서 여기 제산제고요. 그래서 제산제를 복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최소 2시간 전 또는 이제 6시간 후 이내에는 복용하지 않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국내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번역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영어가 좀 많이 나와 있어서 복잡해 보이는데요.
퀴놀론계 항생제와 이제 제산제를 같이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풀어서 나와 있는 이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문단을 보면은 킬레이트를 형성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항생제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이런 이제 활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닭과 양이온과 가장 좀 이렇게 상호작용이 심각한가 보면은 이제 퀴놀록의 항생제의 경우에는 이제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이제 닭과 양이온과 가장 이제 상호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요, 심하게. 그리고 이제 칼슘 이온과는 조금 그 정도가 덜하고, 이제 소듐 이온, 그러니까 소듐은 이제 나트륨이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과는 조금 거의 상호작용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예, 그 치료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와 Cmax가 줄어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는 이제 생체 이용률이죠. 그래서 생체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이제 약의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좀 약들마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산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겔포스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제산제의 경우에는 시프로플록사신과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은 그 시프로플록사신의 생체 이용률이 87%가 감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만큼이 떨어지니까 정말 거의 효과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리보플록사신 같은 경우는 45%가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절반 정도가 이제 그 생체 이용률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면 이제 칼슘을 포함하는 제산제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어떠한가 보면 이제 조금 정도는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시프로플록사신과 같이 먹었을 때 생체 이용률이 한 41% 감소한다. 리보플록사신 같은 경우는 3%만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놀플록사신 같은 경우는 이제 63%나 감소를 하죠. 이렇게 이제 상당히 많이 약들의 생체 이용률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처방 예시를 통해서 한번 이제 좀 더 내용에 익숙해지도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이제 들어보면은 이제 변비약으로 마그밀 S라는 변비약을 이제 드시는 환자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변비약으로 마그밀 S라는 약을 아침, 저녁으로 각각 2정씩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그밀 S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이제 마그네슘을 포함하는 그런 마그네슘 베이스의 변비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마그네슘 이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변비약을 이렇게 드셔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처방을 새롭게 받았는데 사이신정이라고 하는 약을 이제 500mg을 아침 저녁으로 5일간 드시도록 이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이신은 항생제인데요. 이제 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방광염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뭐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신정은 앞에서 봤던 그 플로로퀴놀론계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그 성분의 이름은 이제 시플로플록사신이고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은 사이신정 같은 경우는 그 약 성분의 이름이 시플로플록사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로로퀴놀론계 항생제고, 그래서 킬레이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이죠. 그래서 사이신정 약 설명서를 보면은 한 12시간 정도 간격으로 이제 하루에 2번 먹을 때는 1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복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상호작용이랑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제산제와 같이 먹을 경우에는 이제 제산제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 2시간 전 또는 6시간 이후에 이제 시플로플록사신을 복용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제산제를
이제 복용을 할 때 이제 여기 앞에 2시간, 그래서 뒤에는 6시간. 그래서 이 사이 지점에서는 이제 사이신을 복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산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그미레스는 제산제로도 쓰는 약이기는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변비약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마그미레스도 여기 이제 제산제로 그냥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시간 내에 사이신정을 복용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마그미레스는 그럼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 약인가? 이제 변비증에 사용할 때는 뭐 일일 최대 2g까지 해서 이제 하루 한 번 내지 2번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경구 투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뭐 약 설명서를 보면은 뭐 3번으로 분할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다른 이제 까다로운 복용 조건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마그미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복에 복용을 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뭐 12시간 간격으로 복용해야 되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그미레스는 그렇게 복용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신이 훨씬 복용 조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사이신의 이제 약효가 이제 제대로 발휘되는 것이 더 중요한 약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제 방광염이라든지 이런 이제 감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항생제이기 때문에 이제 사이신을 기준으로 이제 사이신을 먼저 어떻게 복용할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그미레스의 복용 시점을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 복용 스케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항생제를 복용하는 5일간은 좀 평소 먹던 거랑 조금 다르게 아침 식후, 뭐 대략 한 오전 8시 정도에 이제 사이신 한 정을 먹고요. 그리고 2시간 후인 이제 10시가 지나서 이제 마그미레스를 먹고요. 그리고 대략 뭐 정확하게 12시간 간격은 아니지만 이제 대략 이제 한 오후 7시 정도. 왜냐면 이때가 만약에 이제 환자분이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이면은 그때로 맞추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 식후인 오후 7시 정도에 사이신 한 정을 복용하고 그 다음에 한 2시간이 지나서 이제 마그미레스 2정을 복용하도록 하면은 약물 상호작용을 피하면서 약을 복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항생제를 복용하는 5일간은 좀 약을 복용하는 그 스케줄이 약간 복잡해지겠습니다. 네, 그리고 2번째 한번 예시로 신지로이드를 드시는 환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저하증이 있어서 신지로이드를 매일 아침 식전 30분에 이제 복용하고 있는 환자인데 이제 오늘 새로운 처방전으로 칼슘과 비타민 D 복합 보충제를 하루에 한 번 복용하도록 처방을 받았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 약 복용 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일단은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의 경우에는 식후에 먹어야지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식후 복용이 아주 중요한 약이고요. 그러면 아침 식후, 점심 식후, 저녁 식후가 있는데 언제 먹어야 하냐? 근데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이런 칼슘 보충제와는 신지로이드를 4시간 이상, 최소 4시간 이상 띄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점심 식후, 그렇죠? 또는 저녁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이제 왜 그러냐면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은 칼슘 보충제 같은 것을 같이 복용하게 되면은 신지로이드의 흡수율이 한 20에서 25% 가량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지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미세하게 약물 그 용량을 조절하는 약이기 때문에 20에서 25% 흡수가 감소하게 되면은 환자가 실제로 이제 약효가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요. 이제 피 검사에서도 이제 어떤 변화가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물 상호작용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 뭐 약물 복용 스케줄을 신지로이드는 계속 아침 식전 30분으로 이제 복용을 하고, 그다음에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는 이제 점심에 복용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제
또 어떤 환자들은 아침에 약을 다 먹지 않으면 약을 먹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서 안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약이나 저녁약을 챙겨 먹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꾸준히 잘 드시기 위한 그러한 이유로 아침에 모두 이제 드시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아침 식후로 이제 복용을 하도록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제 주의 사항이 뭐냐면, 그 신지로이드 흡수율이 이렇게 감소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신지로이드 용량을 늘려야 할 텐데, 어떻게 그러면 얼마나 늘려야 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거는 이제 피 검사를 해서 TSH라는 수치를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지로이드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신지로이드 이 약의 용량이 이 환자에게 맞는 용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보는 수치가 TSH라는 수치를 봅니다. 그런데 이 수치의 변화가 오는 시점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신지로이드 약물 용량을 바꾸고 나서 이 용량이 정말 적합한 용량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용량을 바꾼 시점에서부터 대략 한 6에서 8주 정도 후에 피검사를 해서 이 TSH라는 수치를 확인을 해서 이 수치가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이런 거를 보고 신지로이드 용량을 조절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칼슘 보충제를 아침 식후에 이렇게 복용을 하게 되면 신지로이드 흡수율이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감소된 신지로이드 흡수율 때문에 TSH가 이제 나중에 변화가 될 텐데, 이 변화가 이제 관찰되는 시점까지 6에서 8주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아침 식후에 복용을 하고 나서 한 6에서 8주 정도 지난 시점에 피검사를 해서 TSH 수치를 보고 신지로이드 약물 용량을 이제 뭐 늘릴지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칼슘, 비타민 D 보충제를 아침 식후에 먹게 되면은 반드시 이 신지로이드 처방을 한 의사에게 알려서 6에서 한 8주 정도 후에 피검사를 해서 약물 용량 조절이 필요한지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오랫동안 이제 칼슘과 신지로이드를 비슷한 시간대에 같이 드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분들은 일정하게 계속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낮아져 있는 흡수율에 맞춰서 신지로이드 용량이 이미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검사를 해서 TSH 수치를 보면서 용량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맞춰서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분들이 갑자기 칼슘제를 이제 아침 식후가 아니라 뭐 점심 이후나 저녁 이후로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갑자기 신지로이드 흡수율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용량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부작용이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제를 복용하는 시점을 바꾸게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한 6에서 8주 후에 또 혈액 검사를 해서 용량 조절을 하는 식으로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약국에서 일을 해보니까 제 경험상 이러한 상호작용을 잘 모르고 약을 잘못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지로이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차피 피 검사를 해서 용량 조절을 해 나가는 약이어서 큰 문제가 없기는 한데,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흡수율이 감소하게 되면은 치료 실패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